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유신익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자, 오늘은 미국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여파가 또 우리 경제도 당연히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걸 좀 오늘 좀 종합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예상은 공화당이 좀 이기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해보니까 정반대라고 봐도 되는 거죠. 바이든의 사실상 승리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측한 비하면은 전혀 다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은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의 경제 정책을 전망하면서 공화당 승리를 전제로 혹시 그러니까 쭉 한번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상원 하원 다 그 공화당이 그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의회하고 행정부가 나눠지니까 그렇게 되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지금 결과는 상원은 결국은 지금 캐스팅 보트까지 하면 민주당이 가져간 건 셈이거든요. 민주당이 다수라고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원도 그 생각한 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세석? 지금 MBC에 따르면 이제 219대 216으로 이제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세석 차이가 날 거라고 아마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생각했던 거나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바이든 행정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낙태권 그리고 그렇지. 샤이 그 바이든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트럼프 시절에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했을 때 그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이제 따뜻해지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해드리면은 마음으로는 차갑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갑이 따뜻해지는 거였고 지금과 같은 현상은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서는 마음은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지갑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에 트럼프 때 그 마음이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들을 너무 오래 겪다 보니까 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듯한 그런 마음들이 다민족 국가에서는 좀 약간 좀 많이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안티 트럼프 심리가 작동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정치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 즉 경제 쪽으로 이제 초점 맞출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바이든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이걸 좀 그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바이든표 경제 정책을 특성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이죠. 지금 그 바이든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지금 우리나라 그 기아 자동차 이거 보조금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 핵심은 이게 증세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3천억을 갖다가 그 재정 지원을 그 확보하겠다. 재정 재원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산업진흥이라든가 복지 강화 같은 데 쓰겠다라는 계획인데 공화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밀고 늘어지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원조가 너희들에게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지 않았느냐. 그래놓고서 또 돈을 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지금 경제 활력이 죽게 부자들하고 기업에다가 그 세금을 또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증세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돈 펑펑 푸는 거 꿈도 꾸지 마라라고 하는 거에 주로 맞춰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의 재정의 역할을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실탄을 조달해야 되니까 증세를 하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표 경제정의 핵심이다. 이런 거고. 근데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게 별로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출할 계획은 이미 상원하고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미 협의를 봐서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져왔던 이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내세웠던 이 BBB 법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인플레 감축법도. 근데 이 그러니까 법안 더 나은 재건법이라고 맞습니다. 그러죠. 더 나은 재건법이라고 해서 그게 처음에 설정된 게 10조 달러였습니다. 10조 달러.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 거의 미국 GDP의 거의 절반 가량의 돈을 쓰겠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공화당에서 계속 반대해서 깎아가지고 지금 이제 대략 4조 달러 정도로 총액을 맞춘 거고 이번에 이제 그건 합의가 된 겁니까? 본 겁니다.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공화당 측은 근데 이게 인플레 감축법이야? 약간 갸우뚱했지만 어쨌든 금액적으로 서로 이제 합의를 본 것이고. 근데 이러한 정책들이 이미 합의는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재정 지출의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제 앞으로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뭐냐면 원래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재정 적자 비율이 미국이 GDP 대비 비율이 마이너스 0.4, 0.5까지 이제 증세 때문에 올라서고 내년도가 되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좋아지면서 돈을 이렇게 쓰면서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면은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재정도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어허. 근데 이게 안 됐던 거는 언제도 안 됐냐? 오바마 때도 안 됐습니다. 그래요? 녹색 성장을 가져오면서 그게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니까 아 맞아. 네, 예. 그게 결국에는 재정도 살려서 결국은 우리가 쓰는 성장도 하고. 예, 재정 계획들이 굉장히 순조롭게 될 거다. 근데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이제 양분이 된 거죠. 그 이해가.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다음에 대선을 노리면서 뭔가를 또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제동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돈 썼는데 뭐 됐어? 라는 것을 뭔가 가시적인 그렇죠. 변화성이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고 포인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인플레 감축법은 사실상 인플레 감축법이 아닙니다. 인플레 감축법에서 진짜 인플레를 줄여줄 수 있는 항목은 딱 하나가 있는데 메디케어 쪽에 대해서 그 의료 수가나 약가를 갖다가 인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소폭의 금액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의료비에서 약간 가격이나 예, 가격 인하를 그걸 갖고 인플레 전체가 잡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투자죠, 사실은. 투자 쪽하고 연계해서 한꺼번에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했고 공화당에서도 그걸 지적을 많이 했었죠. 사실상 가격을 인하시키는 건 이 약가 인하 요 항목 작은 항목 이거밖에 없다. 네.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는 지출의 패턴은 아마 크게는 달라지지 않을 텐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가 좀 더 뭔가를 하려면 아마 공격 많이 받을 거고 쉽지 않을 거고 지금 재정 상황으로도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제 하원을 이제 어느 정도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예. 새로운 입법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사실 공화당 어떤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민주당을 공격했던 게 그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뭐 어느 쪽에 편중되기보다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전통 에너지를 완전히 배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나 뭐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생산을 좀 많이 해서 예. 그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를 좀 효율화 시키면서 신재생도 같이 병용을 해야지. 그러면 이것도 생산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인플레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입법안으로 좀 뭔가 하려는 움직임이었는데 하원에서 이렇게 소폭으로 이겨버리면 사실 좀 애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엔 상원에서도 또 이제 그러니까 합의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경우 때는 바이든이 공화당 의원 3명만 다 이렇게 어떻게 해버리면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근데 저 민주당도 좀 애매한 위치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뭐냐 이걸 가지고 뭐 경제학 이론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 미국의 그 유권자들이 보통 생각하는 바로는 책임이 바이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대통령이니까. 예,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는 거는 공화당 쪽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법안에 저걸 강화시키려면은 뭔가 또 화끈한 뭔가를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녹록한 상황은 그러니까 아니죠. 간단히 얘기를 하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 무조건 인플레는 잡고 봐야 된다. 그럼요. 이거잖아요. 그럼요.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인플레 감축법 갖고는 안 될 것이다. 예. 그러면 다른 뭔가를 그 바이든이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네요. 지금 두 분의 저는 판단은.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뭔가 좀 화끈한 걸 또 준비하지 않을까. 이제 바로 그 화끈한 걸 가지고 바이든과 공화당의 어떤 싸움이 이제 벌어질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렇죠. 겁니까? 네. 그렇게 보면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공화당은 물고 늘어지겠죠. 이제 그게 뭔지는 아직은 예, 예상은 뭔지는 힘들고. 모르겠지만 예. 그 이니셔티브를 뺏으려고 할 거예요. 공화당은. 예. 근데 공화당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상원이 저렇게 돼버려 가지고. 근데 아무튼 인플레 감축법 가지고 인플레를 못 잡는다면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은 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애매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의회 선거의 상황하고 페드의 입장하고 이렇게 딱 연결해 보면 어느 하나 분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쪽도 재정 지출을 해가지고 뭐 인플레도 잡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경제는 그렇게 망가뜨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인플레는 못 잡고 있고 지금 페드 입장도
금리는 올려야 되고 뭐 잭슨홀 미팅에서 폴 볼커 얘기까지 하면서 되게 센 것처럼 센 척을 되게 많이 했는데 세지려고. 근데 실제로 세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사실상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지금 그 미국의 연방정부의 부채가 31조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31조 정확히 2천억 달러에 육박을 하는데 너 규모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다르네. 거의 천장까지 찼어요. 그 31조 원도 아니고 31조 달러. 예. 오. 근데 거기 이제 채권 발행하는 거에서 25% 가량을 지금 페드가 사주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발행을 했는데 발행한 채권을 갖고 있고 페드가 그 채권의 금리 조절을 페드가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웃긴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약간은 다르지만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은행이 그 자산을 담보로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돈을 줬는데 그 자산의 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그 대출해준 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돌이켜서 근데 만약에 이 둘이 한 편이다 생각하면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무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결국에는 돈을 이자를 더 많이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재무 쪽이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재무부가 힘들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재정 지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돈을 받아놓고도 그렇죠. 이자 갚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페드하고 지금 재무부가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과거에 옐런이 페드 의장을 하실 때 이렇게 한 몸이 되면 채권 가격 변동 때문에 페드도 무너질 수 있고 이쪽도 재무부도 무너질 수 있고 하니까 이거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양적 완화했던 거는 빨리 걷어들여 가지고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던 1등 선구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재무부에 앉아 계시죠. 장관이잖아요. 예. 말이 달라졌죠. 말씀 안 하세요. 예.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적합하고 합리적이다라고만 애둘러 표현하세요.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다른. 역시 자리가 의견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금리를 막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저거를. 예.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 재미난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미국 증시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좀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석이 있냐면은 그 재밌었는데 지금 힘의 균형이 저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어느 쪽도 뭔가 화끈한 걸 내놓기가 힘들 것이다. 통과시킬 시기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대선 때까지 굉장히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이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 지금 박스 안에서 그냥 그 서로 잼만 날리는. 그러니까 큰 어떤 변동이 없을 거라서 그게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화끈한 뭔가가 통과되기 힘들 거다라고 하는 건 저건 보이고요. 투명한 미래가 열린 겁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투명한 미래? 그렇죠. 아무것도 못할 거야라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통화 정책으로 이렇게 되면 우선 하나는 연준 자체가 우선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독립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원이 어떻게 되든 상원이 어떻게 되든 그것 자체가 바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만약에 미국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민심이라든가 정치적인 흐름 같은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압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연준은 자기 재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들이 연준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른 건데 말은 세게 하는데 자꾸 지금 이렇게 다른 말들이 나오거든요. 연말까지 뭐 다음에 또 지표를 또 봐야 된다 등등 나오는 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 또 중간 정리를 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뭔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더 센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고 설령 그걸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지금 분포를 봐서는 밀어붙여서 바로 통과시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이런 정말 죽도밥도 아닌 상황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고 연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고 팍팍 밀어붙이는 데는 뭔가 그러니까 스스로 발목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야 이러면 가장 답답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줄다리기는 더 심해질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게 좀 좌파에 해당하는 분들 뭐 워렌,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은 이 금리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지금 강하게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서한도 지금 페드에 보내고.
근데 공화당 쪽은 지금 금리를 더 세게 올려야 된다라는 의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돼버리면은 오도가도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죠. 한마디로 감질나는 상황이. 네, 그러니까는 이게 영어로 왜 스테일메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체크메이트나 스테일메이트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변화상은 별로 없을 거다가 그러면 중간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 얘기로 한번 좀 연결을 지어서 봐야 될 게 아까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는 이미 공화당과 협의를 그러니까 통해서 이제 큰 틀을 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이걸 다시 뚫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여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는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 인플레 감축법의 그 본질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EV 배터리 관련해서 광물 자원을 그 FDA가 미국이 설정된 국가에서만 이제 가져올 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국은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인데 그렇죠. 한국만을 예외로 한다 이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저희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그 백신 수합을 한다라고 해서 백신을 주면서 오히려 맞아요. 그때 굉장한 투자를 또 얻어냈었죠 미국에서는. 분명히 저는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 이번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도 이 인플레 감축법 조정안을 가지고서 그런 딜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거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미국이 지금 계속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게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는 계속 좋게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현지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한다라든지 그 국가에 대해서는 좀 예외 조항을 두는 식으로. 아니 지금 투자 많이 했잖아요. 지금. 많이 했는데 더 하라 이거죠. 계속 하라는 거죠. 더 하라. 있는 사람들이 더 해요. 저도 뭐 이거 별로 우리한테 득되는 게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 게요. 지금 공화당이 저 하원을 좀 잡았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문제로 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세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증세를 하느냐. 그다음에 그 돈 팍팍 쓰는 것도 좀 조심했었어라 이 부분이지. 미국의 앞마당에다가 주요 전략 산업들을 키워가지고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건 트럼프 때부터 일관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양당적인 합의이고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합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소외되어 있는 미국 내 업계도 있고 미국 내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공화당이 받아 안으면서 뭔가 좀 더 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 이렇게 잘 끼어 들어가서 이제 현대 기아차 문제도 그럼 끼어들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는 아마 안 해줄 것 같아요. 또 뭔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속 차린데 똑똑하죠. 어쨌든 지금의 그 정당 그들에서 그 우리한테 유리한 어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그러면 좀 무망한 일. 두 분의 진단에 따르면 바이든이 한국을 좀 봐주고 싶더라도 공화당과 큰 틀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공화당의 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동화당이 묵인하지 않는 한 어렵고 그래서 공화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국을 봐주는 대신에 뭔가 반대급부를 가지고 우리도 이거 따냈어 이런 게 있어야만 공화당을 설득할 거다. 일방적인 어떤 뭐냐면 혜택이라는 건 없을 거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었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팔짱 끼고 계속 하시오라고 하고 있고 공화당은 우리가 맞춰가지고 분명히 공화당에서 그 지적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이 EV 관련되는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이게 인플레 감축이냐. 이거는 투자의 어떤 새로운 형태다. 인플레 유발한다라 했는데 근데 어찌됐든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한 건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렵게 받아줬는데 그거를 갖다가 받아준 걸 또 바꾼다? 공화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 바이든이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전기 배터리 쪽에서 한국 기업이 했던 뭐 부분들을 뭐 인정하는 식의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발언이야 뭐 말로야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립 서비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전에 그 펠로시 의장이었나? 그분이 한 말 중에 한국 입장을 이해하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굉장히 독창적인 오리지널한 어떤 해법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묘수가 있어요. 묘수. 그러니까는 사실은 꼼수고 굉장히 익셉셔널한 그 예외적인 거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그런 어떤 워딩 어떤 립 서비스만 가지고 그걸 낙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큰 틀에서 말씀 홍 선생님 되게 잘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에 우리는 되게 시선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이 지금 그렇게 이제 페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결국에는 부채를 더 많이 찍어내가고 있는데 효과는 못 보고 있는 상황이면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연하게 늘어나는 건 전 세계 딱 하나가 있을 겁니다. 부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은 비미국 그러니까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일전에 우리가 영국 사례를 겪었듯이 사실 영국 사례도 이렇게 부채가 높아지고 이렇게 금리의 변동이 큰 상황이 아니었으면 사실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영국 펀더멘탈 악화된 거는 브렉시트 이후에 계속 그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가 안 좋아졌던 새로운 게 거. 아니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비미국 국가들이 압박을 계속 받을 거고 그 압박의 경로는 부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돈에 대한 부분들, 네. 외국인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민감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자신들의 틀에서 어떤 약간 대립하고 막 이렇게 어떤 뭔가 트러블링을 만들고 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나비 효과처럼 다른 나라로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일 수 예,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제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어떤 그 속도와 폭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제 영향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세요, 두 분은 그러면? 지금 예, 말씀하세요. 지금 페드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이제 고민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전에 이제 FOMC를 할 때 그 금리 속도 조절을 좀 할 수 있다는 여지는 언론적으로 남겨놨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10월 물가가 예상치보다 떨어졌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나 전반적으로 이제 호조를 바라는 이제 완화적인 기조를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번에 조금 늦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페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페드 입장에서는 PC 물가 기준으로 2%를 잡아야 되는데 PC 물가가 지금 6%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물가가 그러면 예상치 하회를 했는데 하회한 게 뭐가 있을까 딱 보면은 메디케어 쪽 효과를 좀 봐가지고 좀 전월비 떨어졌고 예. 상품 내구재하고 비내구재 의류나 뭐 자동차 쪽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예.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떨어진 게 뭐냐면은 유틸리티 가스 쪽이에요. 유틸리티 가스 쪽이 마이너스 4% 떨어졌는데 예. 예. 이게 근데 최근에 웃긴 건 뭐냐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예상치보다 떨어지니까 그 시장 금리가 미국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또다시 원유하고 그 원자재 쪽 가격을 또 들썩이게 만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12월이 돼서 우리가 12월 2일쯤이 되면은 중순쯤에 11월 물가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물가 지표를 제대로 컨펌을 못 해보고 일단은 12월 FOMC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번에 나온 10월 수치를 가지고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번에 늦춰놓으면은 1월 달에 나올 물가나 이런 것들이 또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속도 조절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내년도에 할 거를 좀 선제적으로. 남겨놓고 50pp 정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서 가서 또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겠다라는 식으로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이고 내년 초반쯤까지는 그 스텝 자체는 폭은 좀 적더라도 아마 지속적으로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이게 뭐 예상치를 하회한 거지 현재 상황이 물가가 그들 컨트롤 범위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게 뭐 말씀하신 거에 그냥 좀만 덧붙이면은요. 지금 뭐 최종 금리 상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이것보다도 저는 이게 어느 만큼 지속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는 발언이 이거 한두 달 안에 끝내지 않는다. 이거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유신익 박사님이 지적하신 중요한 문제 있어요. 그 부채 문제인데 미국도 문제지만 미국 밖에 있는 나라들도 이 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고금리 상황이 일정 정도 시간이 지속이 되면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좀 대처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지금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국채 문제라든가 이 부채의 전반적인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부채 구조 조정을 갖다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예민하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과제에 도달하는 게 내년에 우리가 좀 할 일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한미 정상회담으로 돌아가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 문제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백악관 발표를 보면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 위기를 퇴치하기 위한 미국의 야심찬 의제를 제시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혹시 여기서 우리가 좀 뭐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좀 뭐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럽긴 하나 예. 저는 그 미국에서 온 메시지는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기후 변화의 큰 틀에서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자신들의 포부나 의지에 원론적인 이야기의 메시지인 것 같다. 아, 그렇게 뭐 그 읽으면 정도 메시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여기도 뭔가 비수가 담겨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그건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뭐가 큰 폭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것이다. 두 분의 진단은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테일메이트, 꼼짝 못하는 그렇죠.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오히려 제 개인적인 견해는 흙탕물이 더 진해졌을 뿐이다. 이런 아 생각. 오늘 제목 나왔네. 흙탈물만 더 진해졌다. 자 오늘 이렇게 경제는 김우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그리고 특별 손님이죠 유신희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